정신증이라고 불리는 질병의 핵심은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고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나는데 나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나? 이 재발 위험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지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조현병인데요. 그 중에서도 조현병을 초기에 캐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조현병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전구기라고 하고요. 본격적인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활성기, 그리고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난 뒤에 이제 기능상의 감퇴가 남아있게 되는 시기를 잔류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조현병 예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자는 이 정신증 미치료 기간이라는 요소입니다. 영어로는 DUP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치료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질병의 예후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본격적인 증상이 발생하기 전인 전구기에 개입을 하거나 늦어도 활성기의 초기에는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묶어서 우리는 조기정신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청춘소설하고 함께 한 조기정신증과 관련된 캠페인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현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죠. 이 나이대의 분들이나 자녀 형제분들 중에 이 나이대 분들을 이제 가족으로 두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전구기인데요. 이 시기에 정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뭐 신체적 변화, 사실 너무 광범위해서 이 기준에 막 다 맞추다 보면은 다 조현병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영상을 올렸을 때도 나 이런 증상 있는데 조현병 아닌데? 혹은 뭐 이런 증상 있으니까 다 조현병이에요?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이론적인 개념을 고지고대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좀 광범위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핵심만 추려서 말씀을 다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증이라고 불리는 질병의 핵심은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고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와 외부 세계 간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 현실 세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구기는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변화가 나와 관계가 있지 않은 것들을 나와 관계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학교나 사무실 이런 이제 여럿이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꼭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꼭 그것만 보면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내 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느낌들을 받곤 하십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끼리 얘기하다가 웃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이럴 때 이걸 보면은 나를 비웃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사고라고 부릅니다.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 앞에 며칠째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차가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저기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편집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런 전구기에는 감각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흔해요. 특히 청각이 예민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음들에 다 민감해질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위층에서 나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도로에서 빵빵거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이런 것들이 원래 일상에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게 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걸 또 한 번 더 관계 사고로 해석을 한다든지 피해 사고로 좀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집에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소리가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소리를 내고 있구나. 일부러 내는 거다. 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나는데 그게 또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걸 다시 한번 나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나? 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착각하게 되는 일도 흔해져요. 뭐 문틈 사이로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나를 부르나? 이런 식으로 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사고의 변화 그리고 감각의 예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마술적 사고라는 게 자주 나타난다는 것도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이 마술적 사고라는 거는 어떤 현실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타인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텔레파시를 보내서 저 사람이 그만 얘기하도록 만들었다든지 뭐 손뼉을 3번 침으로써 허경 선생님에게 악의 기운을 몰아냈다든지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술적 사고는 사실 이제 종교라든지 어떤 무속, 오컬트 이런 것들의 요소와 또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전구기에는 이런 이제 오컬트, 무속, 철학, 종교 이런 것들에 과도하게 탐닉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네. 땅도 조현병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되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전공의 때 동자신이 빙의해서 이제 이런 증상을 주소로 주변 분들에 의해서 입원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환청이나 이제 어떤 망상이라는 정신과적인 증상의 개념에 맞춰서 생각하면은 좀 들어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현대의학이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섣불리 진단하기도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정신과에서 질환이라고 진단을 하려면 일상에 장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현실 검증력, 그러니까 판단력이 현저히 이제 그 저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무당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일시적으로 그런 뭐 환청이나 어떤 망상 같은 뭐 일시적으로 이제 생각이나 사고나 어떤 감각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현실 검증력은 대부분 잘 유지가 되고 일상생활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애나 질환이라고 진단하기는 좀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증상적인 측면이라고 볼 때도 환청이나 이런 것보다는 해리 증상들, 네, 일시적으로 내가 아닌 것처럼 네, 느끼는 그런 것들로 좀 설명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구기가 끝나면 활성기가 시작됩니다. 정확한 조현병 진단은 이 활성기 시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기준으로 내리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환청, 그리고 망상입니다. 환청은 실제하지 않는 소리를 혼자만 듣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환청은 사람의 어떤 목소리가 나한테 말을 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Hey kid, what's the big hurry? Not loving this mood you're in, D-man. What have you done with her? She ran for her life, you stupid fool. She never loved you.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혼잣말로 막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허공을 보면서 네, 웃거나 울거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이게 이 병이 진행될수록 환청의 내용도 점차 정교해지는데,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이제 전형적인 환청은 내가 하는 행동을 이제 하나하나 코멘트하거나 네, 아니 어떤 행동을 이제 하도록 시키는 목소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핸드폰을 들려고 하면 핸드폰 드네? 네, 걸어가면 걸어가네? 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중계하는 식으로 해설자가 마치 네. 운동선수 중계를 하듯이 네. 코멘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지시를 하는 거죠. 지금 막 뛰어내려 라든지 뭐 심하게는 뭐 죽어. 네, 이런 이제 내용의 어떤 환청의 소리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환청의 이런 압도된 상황에서는 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 명령에 그대로 따라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망상은 어떤 내가 반박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구기에 나타나는 관계사고나 편집적 사고 같은 것들이 그럴 수 있다, 그런 거 아닌가 정도의 생각이라면 망상은 100% 확실하다라는 수준의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망상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세워져 있는 검은 차를 보고 혹시 나를 감시하나? 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 앞에서도 똑같은 검은 차를 보게 돼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퇴근길에서도 검은 차가 나를 지나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나를 감시하는 게 맞구나 라는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평소에 쿵쿵거리던 소리를 내던 윗집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미행까지 붙였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윗집에 사는 가족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식의 피해 망상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이런 피해 망상이 가장 좀 흔한 형태의 망상인데요. 네. 뭐 다른 형태의 망상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내가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식의 과대망상도 흔한 편이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연인관계라는 색정망상도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입원했을 때 환자분께서 해외에 있는 유명 가수와 이제 본인이 연인관계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제 전화를 시도하는, 해외 전화를 시도하는 그런 분도 계셨었어요. 콘서트장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나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네.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만나기 위해서 출국을 하거나 네. 그러다 이제 공항에서 이제 붙잡혀서 돌아오시고 이런 경우들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망상이 아무리 이제 다른 근거들을 대도 믿지를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검은 차가 계속 나를 쫓아온다, 미행한다라고 해서 사실 밖에 보면은 차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지금은 뭐 검은 차 없지 않아요? 라고 만약에 했다 치면은 아 지금 내가 이거 알아차리고 지금 잠깐 다 숨어 있는 거다. 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섣부르게 반박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면은 이제 치료적 관계가 좀 맺어지지 않고 치료 세팅에서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런 환청과 망상을 조현병의 양성 증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없던 것들이 새롭게 생겼다라는 의미인데요. 반대로 음성 증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있던 게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이제 사람의 있던 사고가 굉장히 둔해지고 어떤 일에도 이제 뭐 동기, 뭐 감흥, 즐거움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도 없어져서 거의 이제 고립돼서 혼자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성 증상과는 달리 이제 음성 증상일 때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차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보다는 만성화된 상태에서 많이 보이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구기의 변화들, 환청, 망상 이런 것들이 좀 더 두드러진다면은 계속 재발이 반복되면서 뭐 그러니까 입퇴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하신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은 이제 두드러지는 환청이나 망상 물론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 음성 증상들이 좀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대화 자체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퇴원을 하시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조현병의 치료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약물 치료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기에 병을 캐치해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 DUP, 정신증 및 치료기간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재발이 잦았던 환자분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을 비교했을 때 이 재발이 잦은 환자분들이 DUP가 훨씬 길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발견이 될수록 재발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고요. 또 증상이 호전되고 난 후에도 이 재발 위험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지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다들 기본적으로 거부감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호전이 되고 나면은 환자분 본인이 원해서 또는 환자분은 드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가족분들께서 개입해서 아 이제 다 좋아졌는데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서 약물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짧아도 2년에서 3년 이상은 약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유지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재발률이 사실 80%에 가깝다라고 해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치료를 꾸준히, 유지 치료를 꾸준히 한 경우에는 이 수치가 3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30%에 가까운 수치도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80%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과를 정말 많이 바꿀 수 있는 요소니까 이 약물 치료 꾸준히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좀 어떤 걸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야 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의 변화가 사실 제일 두드러지거든요. 얘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본인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좀 본인하고 연관 짓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은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보고 뭔가 판단이 잘 서지지 않는다면 빨리 이제 정신과에 내원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조현병인 척 한다고 해서 진짜 조현병 진단이 내려질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런 환청 같은 것들은 정말 당사자만 들을 수 있는 거라서 뭐 내가 정말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진위를 좀 검증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그 증상의 수위하고 이제 일상에서 관찰되는 모습이 얼마나 일치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는 뭐 항상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병원에 왔을 때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너무 생활을 잘 한다, 그리고 일상 유지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에 영향을 줄 정도의 환청이 있다면은 분명히 일상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말씀만 듣고 판단을 하진 않고요. 네. 입원을 하시도록 해요. 입원을 하면서 뭐 다른 환자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하루 일과는 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정말로 환청이 의심되는 모습이나 망상이 의심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런 것이 없이 보고만으로는 판단을 다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같은 것들은 진짜 저희 의사들도 좀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데이터가 모인 다음에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